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김훈입니다. 이렇게 영화관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저는 한 4년 전에 칠곡군 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 칠곡군 그 공무원으로부터 시집 한 권을 받았어요. 그 칠곡 할머니들이 그 지금 영화에서 본 것처럼 칠곡 할머니들이 80에 가까운 나이에 한글을 깨쳐서 쓴 시집이었습니다. 서울로 오는 기차 안에서 그 시집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우리 같은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삶의 무게와 질감이 거기 실려 있더군요. 그래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서울에 왔더니 그 다음에 칠곡군에서는 계속 그 할머니들의 시집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집이 나올 때마다 그 시집을 사서 봤죠. 시집이 아마 지금 5권인가 뭐 그쯤 나왔을 거예요. 시집이 나올 때마다 정말로 그 놀라운 그 감동과 충격을 주는 시집들이었습니다. 이 칠곡 할머니들의 시집은 가령 그 할머니들이 80 가까운 나이에 한글을 깨쳐서 글을 썼다는 그런 그 말하자면 뉴스거리가 아니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한 시대의 고난과 억압과 그 박해를 자기 몸으로 이렇게 견디어낸 할머니들의 역사가 거기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아가면서 그걸 감내내면서 할머니들의 그 발랄함, 이 영화에서 보듯이 삶에 대한 그 솔직함, 그리고 그 신명, 삶에 대한 신바람, 그런 것들을 늙은 할머니들이 그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할머니들의 언어는 정말로 발랄하고 생기발랄하고 살아있더군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과장하지 않고 자기의 언어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말을 할 때 어떤 사전에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말을 보고 그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마침 칠곡 영화가 나와서 보고 또 큰 두 번째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점, 이 할머니들 시의 세 가지 점 중에서 그 할머니들의 고난이나 그 할머니들의 억압이나 박해보다는 할머니들의 그 신명, 할머니들의 발랄함, 그 언어의 솔직함, 그런 쪽으로 앵글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할머니들은 지금 80살 가까이 된 할머니들인데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가지고 해방 공간을 지내고 6.25 전쟁, 그 기아, 그리고 박해, 여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억압, 시집살이 이런 걸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사노동, 또 생산노동까지 해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생산노동, 또 가사노동, 그리고 그 육아 이런 것까지 다 겪어낸 분들이죠. 영화에서 우리가 낙동강 다리를 봤죠. 그 낙동강 다리는 할머니들이 가시나 시절에 피난 가던 다리입니다. 피난 가던 다리. 근데 그 할머니들 제가 10살 무렵에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피난 가가지고 막 그 굶어 죽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시에.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11살 때 한 2살 난 동생을 얻고 피난을 갔는데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이 죽었는데 이 동생을 이제 어디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 어디다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업고 다녔대. 죽은 동생을 하루 종일 업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기막힌 얘기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피난을 가려고 나왔는데 11살 때 그 자기네 집 소를 끌고 갈 수가 없어 두고 나왔는데 소가 울더라는 거야. 그 소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울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른 할머니들은 또 기막힌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이것은
칠곡이 아니라 곡성이라는 동네에 있는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도 아기를 낳았대. 시어머니 같이. 그 시어머니는 늙어서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시동생을 젖을 먹였대. 자기가 낳은 애도 먹이고 시동생도 젖을 먹이고 업어서 길렀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펴가지고 또 애를 낳아갖고 왔다는 거야. 그 애 셋을. 그 기막힌 얘기를 써놨어요. 야, 이런 그 여성의 생명과 그 모성에 대한 그 야만적인 박해, 억압, 차별 그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 칠곡 할머니들에게는 전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글에는 칠곡은 그 6.25 때 우리가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죠. 전선이. 거기서부터 반격전을 시작하는데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던 데가 칠곡 외관 지역입니다. 낙동강 방어 전투라는 거죠. 거기가 낙동강이 무너지면 이제 부산이 무너질 판이죠. 낙동강에서 우리가 반격을 시작했어요. 아까 본 그 낙동강 다리가 바로 그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할머니들이 피난을 다니던 다리죠. 그 다리를 다시 건너와서 할머니들은 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칠곡군 양목면의 면소재지 풍경이 나오죠. 우리나라 그 시골 소읍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많은 간판들이 붙어 있잖아요. 생닭 파는 집. 생닭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 보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닭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닭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베트남 여자, 우즈베키스탄 여자, 몽고 여자를 이렇게 혼인을 중매해 주겠다는 광고도 있어요. 그 약국 광고, 노래방 광고, 노래방 간판이 있어요. 노래방이 있고 입시학원도 있어요. 입시학원. 이 풍경은 아무런 서정적인 풍경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허름한 그 뒷골목 마을에 밤이 와가지고 그 가로등, 주황색 가로등이 들어오는 풍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 전기줄이 막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 가로등, 그 주황색 가로등이 보여주는 그 삶의 질감,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지역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양목 그 읍의 소재지의 풍경, 그리고 차들이 다니고 건널목에서 할머니들이 건널목을 걸어가는 풍경,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그 다큐멘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질감이죠. 이 할머니들은 그 직업적인 연기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연기라고 했어요. 그건 저 할머니들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직업적인 연기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아무리 명배우라 하더라도. 근데 저 할머니들은 그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저런 그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우리가 보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보여주기 어려운 그 삶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즐거움이라고,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여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치는데, 여선생님은 자꾸만 그 공부를 놀이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죠? 놀이로 바꿔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정말로 성실한 선생님이더군요. 어떻게 놀이로 만들려고.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어려우니까, 받침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놀이로 만드는데 여선생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맹한 노인들의 한글을 가르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칠곡이 이제 맞으면 효시가 된 거죠. 처음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순천이나 논산 이런 이제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그 노인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노인을 격리하고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을 이렇게 따로 모시는 그런 정책보다도 노인을 우리 사회 안으로 글을 가르쳐서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 공동체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죠.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잘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글을 가리키니까 그 세상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사회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노인들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역사 속으로 편입되는 거죠. 우리 역사 속으로 우리는 비로소 노인의 생애를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우리들의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저런 어머니들이었을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이 역사의 흐름이 뒤틀려 가지고 개판이 되는 건 개판이 돼서 이렇게 웅덩이가 파이잖아요. 그 웅덩이에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그 역사를 감당해낸 분이죠. 칠곡 할머니 같은 분. 이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우리 어머니예요. 칠곡 할머니 우리 어머니죠. 자기 한 몸으로 역사를 감당해낸 것이죠. 이렇게 이런 야만적인 역사를. 그러면서도 저는 삶에 대한 신명, 생기, 정직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나는 할머니들의 그런 심성의 바탕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삶에 대한 신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짓밟히고서도 거기에 대해서 오래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칠곡에 또 가가지고 할머니들의 삶을 들여다봤는데 할머니들은 항상 뭔가를 기르고 있어요. 밭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어놔. 뭐 깨, 대파, 양파, 조금씩 다 심어요. 조그만 짜투리 땅에 콩 심고, 깨, 당근, 감자 이렇게 막 심어요. 어떤 할머니는 감자를 자기가 1kg를 심었는데 100kg를 겠다는 거예요. 이걸 깜짝 놀라요. 야, 이거 도대체 1kg를 심어서 100kg가 나오니까 이게 행복한 일이다. 그 감자를 자기 아들한테 논아줬다는 거예요. 그걸 시를 써놨어요. 1kg를 심어서 100kg를 거두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그리고 집에서 뭘 기르는데 개도 기르고 닭, 토끼, 염소 다 길러요. 밭에는 온갖 7, 8가지 작물을 심어놓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꽃 뜰 새가 없는 거예요. 밭에 물 주고 무슨 풀 뽑고 개밥 주고 닭모 주고 이러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을 들어보니까 그냥 뭐든지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든 길러내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이나 손자들까지도 길러내요. 자기 시아버지가 바람 펴서 데리고 온 애들까지도 그걸 기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를. 근데 그런 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는 그런 그 마음의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그것은 정말 위대한 모성일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식만 기르는 게 아니라 배추나 무슨 밭의 작물까지도 이렇게 길러내잖아요. 그런 힘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힘으로 할머니들이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내고도 저렇게 발랄한 그 신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화에서 봤던 그 시골 서읍의 풍경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작은 마을들의 아주 그 삶의 질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별로 그렇게 서정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죠. 영화에 보이는 거리는 다 후지고, 이렇게 후지고 꾀저죄하고 이렇게 때가 줄줄 흐르는 거리들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이렇게 그 산골에 전원적인 풍경도 나오기는 하지만 영화의 그 메인 스토리는 그 다 꾀저죄한
동네에서 그 후진 거리에서 전개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그 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간판부터 거리의 표정, 그 자동차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질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들의 시를 몇 개 적어왔는데 어떤 할머니는 자기가 키가 작은데 왜 키가 작았냐면 어렸을 때 물동이를 너무 많이 이고 다녀서 이게 눌려가지고 키가 안 자랐다는 할머니도 있고 아까 어떤 할머니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는 그 자기가 서울 가서 가수를 하려고 그랬대요. 가출해가지고. 근데 서울 못 갔는데 검정 고무신이 없어서 못 갔대. 왜냐하면 집신을 신고는 서울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검정 고무신만 있어도 자기가 서울 가서 가수가 될 수 있었는데 참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힌다. 이런 글을 썼어요. 검정 고무신이 이슬비가 뽀시락뽀시락 온다고 썼어요. 이슬비가. 뽀시락뽀시락. 이슬비가 뽀시락뽀시락 오니까 들의 곡식들이 펄펄 살아났다고 썼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문장이에요. 이슬비가 뽀시락뽀시락 오잖아요. 소리가 뽀시락뽀시락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니까 곡식들이 펄펄 살아났다. 이런 것들은 참 그 대단한 문장이죠. 어느 해는 자식들을 굶겨가지고 자식들 눈에 헛것이 보여서 저 나무에 고기가 달려 있다 그런 신음을 해야 돼요. 나무에 걸린 고기를 떼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썼어요. 우리는 글을 배울 때 저도 그렇지만 글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인생의 체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글을 배워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 애들부터 글을 배우잖아. 조선시대에 글을 읽던 선비들도 대부분 그랬죠. 7살 때부터 한자를 배우는 거, 한문을. 아무 인생의 경험이 없이 문자가 먼저 들어와요. 생애 경험보다 문자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자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이 할머니들은 모든 생애 경험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경험보다 문자가 먼저, 나도 그렇죠. 문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인간의 문자 안에는 그 관념과 추상이, 문자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관념과 추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게 날 지배하는,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끌려다니기가 쉽다. 말에. 우리의 인생이 말에 끌려다녀. 근데 할머니들은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자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기 생애의 진실, 생애의 체험, 이것이 말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생애의 진실과 체험 속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된 거죠. 이런 차이를 생각하면은 난 참 끔찍해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개념에 의지하나, 개념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개념에 해당하는 실체가 인간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실체는 없고 개념만 있는 그런 그 말의 헛개비 같은 걸 간직하고 평생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칠곡 할머니의 글이라는 것은 나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죠. 이런 영화도. 글과 삶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엄청난 숙제를 칠곡 할머니들의 시가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데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다만 고민을 할 뿐이죠. 오직 그 고민이 있을 뿐이고 그건 답을 쉽사리 이것이 답이다라고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생애에서 이 영화에서 보듯이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지나간 과거의 고통이 그렇게 돌출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평생 매몰돼서 쩔쩔매고 거기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건강한 생활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노래하고 술도 먹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게 아주 발랄하게. 이게 말들이 살아있어요. 수다 떠는 거를 봐도 말들이 살아있죠. 그리고 어떤 할머니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잖아요. 늙어서도. 그러니까 가시나 때 하던 걸 아직도 하는 거야. 입을 그렇게 반드시 가리고 있고. 그리고 대사들도 정말 그 삶의 그 베테랑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말들을 해요. 야, 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 또 살아오면 자기는 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이 쉽게 쓰기가 어려운 대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삶의 경험이 이끌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건 쉽게 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영화 자막에 시를 몇 개 보여줬잖아요. 그 시의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시대의 고통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겉으로 강하게 돌출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을 이제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렇게 생날것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 할머니들의 동작이나 채취 속에서 오는 것이죠. 저 할머니들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에요. 제가 지금 70살이니까 80 할머니들인데 할아버지들은 저런 데 안 와요. 남자들은 뭐 술 먹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 글을 알아요. 남자들은 다 학교를 보냈거든. 여자들은 안 보냈어요. 심지어 여자들은 저거 한글 가르쳐주면 친정에다가 편지질 해가지고 시집을 흉보고 고자질 한다 그래서 글을 안 가르친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 사연도 있더군요. 그리고 뭐 별의별 기구한 사연들이 많죠. 그걸 지금 다 이렇게 옮길 수가 없었어요. 다만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지금 저게 산간 농촌이거든요. 시골에 가보면은 그런 마을에 가보면 할머니들만 있어요.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 젊은이들은 없고. 그래서 할머니들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할머니들이 이제 자연 수명이 다 하면은 우리 산간 마을은 이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저게 어떻게 되나 저 마을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국토라고 하는데 국토라는 건 거기 사람이 살아야 국토인 거예요. 사람이 안 살고 지금도 빈집이 많죠. 사람이 안 살고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10년 안에 다 돌아가시고 그 들어와 살 사람이 없고 젊은이들은 다 대도시로 가고 그러면 저게 이제 풀밭이 들어가. 풀밭. 벌레 소리가 빡 우는 풀밭이 들어가. 그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황무지죠, 황무지. 그런 그 위태로운 그 마지막에 삶의 거점에 저 할머니 지금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인생을 글로 쓰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 영화는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이죠. 이 국토의 마지막 모습. 거기는 이제 풀밭. 사람은 없고 벌레만 귀뚜라미가 울고 여치가 뛰는 풀밭이든 그렇게
그 돼가고 있어 벌써. 그 양목의 풍경이 그걸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할머니들의 모습과 그런 문제. 그리고 여성의 대과 모성에 우리가 가한 그 박해와 억압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런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리고 그 봉건적인 인습, 그런 것이 미덕으로 여겼어요. 미덕, 여자의 미덕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야만적인 풍속이라 하더라도, 야만의 폭력 같은 것도 그것이 이념화되고, 어떤 뭐 육아의 이념 이렇게 이념화되고 그것이 일상화돼 버리면은 그 야만성이 안 보이고 그것이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저런 할머니들의 생애처럼 저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지금 저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시대, 우리 같은 시대의 얘기입니다. 우리 할머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시대에 벌어지는 얘기죠. 근데 우리 동시대에도 우리가 일상적이다, 일상의 생활의 모습이 본래 저런 것이다 라고 느끼는 일상 속에 또 많은 저런 야만성이, 할머니가 겪은 그 야만성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것이죠.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칠곡 할머니들의 시를 읽고. 저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은 없어요. 다만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가 어디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만, 공감할 수만 있어도 그것은 해결을 향해서 약간은 진전할 수 있다. 한 걸음은 뛴 게 아닌가 싶어요. 문제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그 이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 다큐멘터리 필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무슨 그 지어낸 이야기로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훨씬 강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만 좀 이렇게 오락적인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 엔터테인먼트의 재미는 좀 떨어지는데 그것은 전혀 뭐 장르가 다른 거니까 그런 그 다큐필름을 보는 데는 그런 것까지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계를 본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밌다. 사랑 박을선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